내 놈 짓이구나, 이성호! 기어이 부모님 무덤까지 파헤쳐! 추석 아침 차가운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제 가슴을 후려친 것은 10년 만에 마주한 형 이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질퍽이는 흙탕물 위로 처참하게 파헤쳐진 부모님의 무덤. 텅 비어버린 유골함 자리.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떨렸습니다. 뭐? 이 미친 인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짓을 벌인 건 당신이잖아. 제 고함에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놈 과수원이 망해간다더구나! 그래서 여기에 뭐라도 숨겨둔 줄 알고 파헤친 게지, 천벌받을 놈!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형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녀석들이 뒤에서 아버지 하고 외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제 피를 말린 저 원수, 제 형 이성진. 저 악마의 짓이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 파헤쳐진 무덤 아래에는 저희 형제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68,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과수원을 꾸리며 살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제게는 4살 터울의 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이성진이라는 사람이죠. 원래부터 저희 형제가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던 건 아닙니다. 어릴 적에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우애 좋은 형제였습니다. 형은 늘 제게 든든한 울타리였고 저는 그런 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은 참 무섭더군요. 머리가 굵어지고 각자 가정을 꾸리면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그 벽은 끝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확인하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상가, 건물과 땅 전부를 형에게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으셨더군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살뜰히 모신 건 아내와 저였는데 어째서? 왜? 형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형은 입을 굳게 닫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만 기계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그 차가운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아, 형이 아버지를 구슬렸구나. 장남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모든 것을 독차지했구나.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렸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석, 사실 성묘에 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형과 마주치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녀석이 아버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저희라도 가봐야죠 라며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마지못해 길을 나섰습니다. 보나 마나 형네 가족도 와 있겠지. 서로 못 본 척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선산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봉분이 마치 들짐승이 파헤쳐 놓은 것처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골함을 모셔두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요. 때마침 저쪽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오던 형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다짜고짜 달려가 형의 멱살을 잡았죠. 내 짓이지. 돈이 그렇게 좋더냐. 하지만 저희 형제가 파헤쳐진 봉분 아래에서 발견하게 될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상상도 못할 아버님의 마지막 계획이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은 이야기의 마지막에야 드러납니다. 부디 끝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놔라. 내 놈이야말로 돈에 눈이 멀어 부모님 무덤까지 파헤친 거 아니냐? 형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맞섰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네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제 아들과 형의 아들이 중간에서 저희를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큰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이들의 애원 섞인 목소리도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서로를 노려보는데 형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내 놈 사업 어렵다는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라. 과수원 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다며? 그러니 부모님, 유골함에 뭐라도 숨겨져 있을까 싶어 이 짓을 벌인 게지. 기가 막혔습니다. 물론 최근 과수원 일이 힘들어 은행 빚을 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형이? 순간 나를 뒷조사했구나 하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 상가 건물 팔아서 아들 유학 보낸다며. 돈이 더 필요했겠지. 그러니 이 무덤까지 손을 뗀 거 아니야? 저희의 고성은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좁은 산길을 비집고 올라왔고 젊은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촌스러운 등산복 차림의 늙은이 둘이 진흙탕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꼴이라니. 그들의 얼굴에 한심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저희는 싸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저희를 떼어놓고 현장을 살폈습니다. 단순한 도굴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주변의 다른 무덤은 모두 멀쩡한데 유독 저희 부모님 무덤만 이렇게 파헤쳐진 것이나 유골함 외에 다른 유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이 그랬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형이 범인이라고, 저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주장했습니다. 형 역시 제가 돈 때문에 이성을 잃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고 맞섰죠. 경찰은 그저 난감한 표정으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장을 감식하던 다른 경찰 한 명이 외쳤습니다. 팀장님, 이리 와보세요. 봉분 아래에 이게 뭘까요? 항아리 같은 게 하나 묻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와 형의 싸움은 거짓말처럼 뚝 멈췄습니다. 항아리라니? 그게 대체 뭘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희미하게 스쳐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께서 제 머리맡에 작은 약 항아리를 놓아 두시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겠지만요. 경찰의 한마디에 저와 형을 둘러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항아리라니?
부모님께서 생전에 귀금속을 땅에 묻어두실 분들도 아니었고 저희 집안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희 형제는 물론 아들 녀석들과 경찰까지 모두의 시선이 흙 속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작은 항아리에 쏠렸습니다. 어른 손바닥 2개를 합친 만한 크기의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비에 젖어 검게 변색되었지만 군더더기 없이 단아한 모양새가 옛날 어머니께서 약을 다리실 때 쓰던 약탕기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덮고 있던 낡은 천을 걷어냈습니다. 이건 항아리 속을 들여다본 경찰의 나지막한 탄식에 저와 형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안에는 금붙이나 값비싼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눈에 익숙한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영롱한 푸른빛이 감도는 제 엄지손톱만 한 유리 구슬이었습니다. 순간 숨을 헙 하고 들이마셨습니다. 저 구슬, 제가 5살 무렵 동네 구슬치기 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품으로 받았던 바로 그 구슬이었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던 제 보물 1호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져온 동네를 울며 찾아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형이 제 구슬을 훔쳐갔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물론 형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속에는 형에 대한 작은 불신이 싹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이 왜 여기서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왜 부모님의 무덤 속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구슬과 함께 곱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이라며 편지를 수거했고 저희 형제는 근처 파출소로 자리를 옮겨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그 구슬 생각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유산을 가로챈 형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희미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파출소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니 1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공기,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장남 이성진에게 상속한다는 마지막 문장. 그때 형은 제게 단 한마디의 설명도 위로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저는 그 침묵을 탐욕의 증거라고 확신했는데 혹시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 그 침묵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닐 거야. 저 인간은 그냥 돈밖에 모르는 속물일 뿐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희를 조사하던 젊은 경찰이 편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저희를 한심하게 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뭐랄까 측은함과 존경심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아무래도 이건 저희가 수사할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형제간의 오해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 편지는 두 분이 함께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며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와 형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는 분노나 증오가 아닌 다른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위에 쓰인 글씨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틀림없는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정직하고 강직했던 당신의 성품을 그대로 빼닮은 힘 있는 글씨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성호야, 살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더 많단다. 어릴 적 제가 형과 다투고 와서 억울하다고 엉엉 울 때마다 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씀이 왜 오늘따라 이렇게 무겁게 심장을 짓누르는 걸까요?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성진이 그리고 성호에게.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형 역시 굳은 얼굴로 편지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도착한 아버지의 편지. 그 편지는 저희 형제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평생 몰라야만 했을지도 모를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든 채 저는 첫 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성진이 그리고 성호에게. 이 편지를 너희가 함께 읽고 있다면 아마 내 무덤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라도 피운 뒤겠구나. 못난 애비는 죽어서까지 자식들 싸움을 말리지 못하고 이런 비겁한 방법을 쓰는구나. 먼저 성호야, 내 아들아. 지난 10년간 내 가슴에 박힌 원망과 서름이 얼마나 컸을지 이 애비는 감히 짐작도 못한다. 모든 재산을 형에게만 남겨 너를 배신한 것처럼 보였을 테지.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성호야, 이건 꼭 알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단다. 오히려 너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를 지키기 위해 내린 최악의 선택이었단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제 목이 턱 막혀 왔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7살 되던 해 봄을 기억하느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었지. 의사는 정격성 간염이라고 했다. 간이 제 기능을 완전히 멈춰 일주일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구나. 나와 내 어미는 사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맞는 공여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사흘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단다. 내 형 성진이가 조직 검사 결과 너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어.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간 이식을 받았다고요? 전혀 기억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심하게 앓았던 기억뿐. 충격에 빠진 제 눈앞으로 편지의 다음 내용이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호야, 그때 성진이에게는 평생을 약속한 정혼자가 있었단다.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지.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어른들은 성진이의 간 기증을 거세게 반대했다. 이제 곧 한 집안의 가장이 될 사람의 배를 가를 수는 없다고,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그분들 말씀도 틀린 게 아니었지.
그래서 나와 내 어미는 눈물을 머금고 너를 포기하려 했다. 그런데 말이다. 내 형 성진이가 그날 밤 몰래 정원자를 찾아가 파혼을 통보했더구나. 일부러 모진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 2번 다시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돌아섰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병원으로 돌아와 수술대에 누웠지. 제 인생의 절반과 맞받고 내 목숨을 살린 것이야. 제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편지지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성호야, 이 애비는 성진이의 그 희생을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동생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전부 내던진 그 아이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형에게 남긴 것이다. 그건 유산이 아니라 내 아들의 찢어진 가슴에 붙여주는 반창고이자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빚이었다. 이 사실을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평생 형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기적인 애비의 마지막 배려를 부디 용서해다오.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형을 보았습니다. 형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던 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무심하고 차갑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형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들. 평생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고단함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 녀석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큰아버지 배에 어릴 때부터 큰 흉터가 있었어요. 목욕탕 가면 항상 수건으로 가리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사고 난 상처인 줄로만.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형에게 퍼부었던 저주와 악담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제가 증오했던 것은 형이 아니라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제가 원수라고 불렀던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저를 지켜준 세상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제 어깨 위로 형의 투박한 손이 올라왔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형의 진심이, 그 깊은 아픔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구슬은 형이 훔쳐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던 날 제 손에서 떨어뜨린 것을 형이 소중히 주워 간직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희 형제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골마 터졌던 원망과 미움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파출소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아들 녀석들도, 그리고 젊은 경찰관도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보는데
마지막에 추신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신. 이 편지를 읽고 너희가 서로를 용서했다면 선산 아래 사는 박 영감을 찾아가 보거라. 내가 마지막 부탁을 해둔 것이 있다. 그리고 성진아, 성호야. 유골함은 너희 형제가 함께 강에 뿌려 주었으면 좋겠다. 좁은 땅에 갇혀 있기보다 강물을 따라 자유롭게 흘러가고 싶구나. 박 영감님이라면 평생 선산을 지키며 저희 아버님과 막역하게 지내셨던 산지기 할아버님이셨습니다. 저와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할아버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툇마루에 앉아 계시던 할아버님이 저희를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요. 왔구나. 올 때가 됐지. 할아버님은 저희를 방으로 안내하셨고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의 유골함이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추석날 두 놈이 따로따로 성묘를 오거든. 사달이 나기 전에 미리 무덤을 파서 유골함을 수습하고 이 편지를 묻어두라고. 자기가 죽어서라도 둘을 한자리에 불러 앉혀야겠다면서. 이게 다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이었던 게야.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파헤쳐진 무덤은 도굴꾼의 소행도 저희 형제의 탐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꽉 막힌 저희 형제를 화해시키려 했던 아버지의 애끓는 마지막 노력이었던 겁니다. 할아버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성진이 저놈은 명절마다 혼자 와서 한참을 울다 갔어. 동생 볼 낯이 없다고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네 아버지도 그걸 다 보고 있었을 걸세. 하늘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서 모든 비밀과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왔을 형의 세월이 그 무게가 느껴져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그치고 눈부신 가을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와 형은 아들들과 함께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강가를 찾았습니다. 강물은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부모님의 육골을 강물에 흘려보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강물에 섞여드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원망과 증오도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호야, 미안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좀 더 일찍 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죄책감 가질까봐 그러셨지만 그게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형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자주 봅시다.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그래, 그러자. 다음 주말에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우리 집에 와라. 내 형수가 갈비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 그렇게 저희 형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더없이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강물은 저희의 화해를 축복하듯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형제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날 강가에서의 약속대로 저희 형제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형님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숨 막히는 어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저와 형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형수님과 제 아내도 애써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자꾸만 대화가 뚝뚝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오히려 저희 아들 녀석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껄껄거리며 분위기를 띄우더군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이 흐르던 중 형수님이 드디어 메인 요리인 갈비찜을 내오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에서는 달콤하고 짭조름한 아주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무심코 갈빗대 하나를 집어 입에 넣는 순간 거짓말처럼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수님, 이 맛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갈비찜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명절 때마다 큰 솥 가득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제 말에 형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형을 쳐다보셨습니다. 아유, 도련님. 사실 이거 당신 형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어머님 맛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간장은 얼마나 넣고 설탕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저는 놀라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래. 성호,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갈비찜을 제일 좋아했지 않냐. 그 순간 저와 형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단단한 벽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밤 갈비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10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하게 저희는 다시 예전의 형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어 과수원이 한창 바빠질 무렵이었죠. 혼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을 것 같던 형이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제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 보여서 와봤다. 나도 이제 은퇴해서 시간 많아. 형은 그렇게 말하며 자연스럽게 전지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던 형의 손길이 하루가 다르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형은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을 넘어 제가 골머리를 앓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잘 고이던 밭에는 새롭게 배수로를 내주었고, 판로를 찾지 못해 쌓여가던 사과 상자들은 수소문 끝에 좋은 가격으로 넘길 수 있는 거래처를 찾아주었습니다. 형이 가진 지혜와 경험이 쇠락해가던 제 과수원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땀 흘리며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제 고집스러운 성격을, 저는 형의 과묵함 속에 담긴 깊은 속내를 알아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올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이야기하고 내년에 심을 새로운 품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남기신 화해라는 씨앗을 저희의 땅에 함께 심고 정성껏 가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흘러 새로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그 비 내리던 선산과는 정반대로 올해의 추석은 눈부시게 화창했습니다. 저희 온 가족은 선산이 아닌 황금빛으로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린 제 과수원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와 형수님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들이 펼쳐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과수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카메라를 들고 외쳤습니다. 자, 다들 모이세요. 역사적인 사진 한 장 찍읍시다. 모두가 형과 저를 가운데에 두고 옹기종기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형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렸습니다. 형도 제 어깨를 툭 하고 치더군요. 카메라 렌즈 너머로 보이는 우리 가족의 모습이 제 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픈 시간을 디딤돌 삼아 더 단단하고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희에게 물려주신 진짜 유산은 바로 이 눈부신 가을 햇살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